고금소총과 야담. 의로운 개. 평안도 영변 어느 마을에 곽태어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자호란 때 전공을 많이 세운 군관 김무량의 조카로서 그 당시 이 고장에서는 드문 학자였습니다. 곽태어는 또 인품이 인자하여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었기 때문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 곽태어가 어느 날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둑을 만났습니다. 때마침 저녁 무렵이었고 게다가 으슥한 고갯길이라서 길 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도둑은 단 하나였기 때문에 곽태어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서는 가졌던 돈을 전부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뒤가 무서웠는지 갑자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안 됐지만 너를 죽여야 하겠다. 휙 내려치는 칼을 곽태어는 우선 용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평소답지 않게 용기가 불쑥 솟았습니다. 허공을 내려친 도둑이 주춤하는 동안 곽태어는 죽을 힘을 다하여 도둑의 허리를 덥석 잡았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한동안 무서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원래 힘이 약한 곽태어는 마침내 도둑의 가랑이 아래에 꼼짝 못하도록 짓눌려 버렸습니다. 곽태어는 그런대로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몸을 비틀고 발버둥치며 문득 보니까 도둑은 저만큼 떨어진 칼을 집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중이었습니다. 한쪽 손으로 곽태어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또 한쪽 손으로 칼을 집으려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곽태어는 저쪽에서 바람처럼 달려오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 집에서 기르는 큼직한 숙회였습니다. 순간 곽태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렁아, 어서 저 칼을 갖다 버려라. 물론 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만 다급한 대로 그렇게 소리쳤을 뿐인데 일은 신통하게 되어갔습니다. 개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껑충 뛰어오더니 도둑의 손이 칼에 막 닿으려는 순간 칼을 입에 물고서는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곽태어는 우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도둑의 몸에서 벗어나려고 길을 쓰는 순간 개가 어느 틈에 다시 뛰어왔습니다. 다음 순간 개는 도둑의 뒷덜미를 냅다 물어 뜯었습니다.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서자 이번에는 목줄기를 꽉 물고 그 자리에 자빠졌습니다. 개는 한 번 물었던 도둑을 한사코 놓지 않았습니다. 곽태어는 그동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선 개를 떼어놓은 후 그 도둑을 읍내 관가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 개는 줄곧 도둑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곽태어는 그 개를 언제나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마터면 도둑을 물어 죽일 뻔한 일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살려준 충성된 개를 곽태어는 진정 아끼고 싶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곽태어가 건너 마을 잔칫집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도 함께 따라온 개는 주인 곁에 쭈그려 앉아 밤이 깊도록 지켜보았습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 갑자기 들에 불이 타오르더니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탄 불길이 차츰 곽태어 쪽으로 타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기겁을 하고 짖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곽태어는 도무지 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둥이로 건드리고 발로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바로 근처에 있는 냇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풍덩 뛰어들더니 다시 솟구쳐 나와 주인이 놓은 그 둘레를 빙 둘러가며 뒹굴었습니다. 이런 일을 재빠르게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곽태어의 둘레가 어지간히 물에 젖었을 때 불길은 그곳만을 태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번져갔습니다. 덕분에 곽태어는 무사히 불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잠에서 깨어난 곽태어는 우선 시꺼멓게 탄 자기 둘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곁에서 물이 흥건히 젖은 채 쭉 뻗어 엎드린 개를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 내가 또 나를 구해 주었구나. 곽태어는 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곽태어는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갑작스런 일이라서 기겁을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에 호랑이가 덮쳤습니다. 호랑이의 앞발에 채어 찢겨진 어깨에서는 피가 샘솟듯 쏟아졌습니다. 곽태어는 그만 기절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곽태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또 한 번 앞발로 후려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기절해버린 곽태원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막 곽태허에게 덮치려고 윗몸을 번쩍 쳐든 호랑이가 갑자기 괴상한 부르짖음과 함께 비틀하면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기의 두 다리 사이에 달라붙은 짐승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며 핥히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짐승은 바로 곽태허의 개였습니다. 호랑이 살을 한 번 물고 늘어진 개는 온몸이 발기발기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개는 호랑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괴상하게도 무서운 싸움은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잠잠해졌습니다. 마침내 호랑이가 그 육중한 몸을 픽하고 눕히더니 그대로 숨이 졌던 것입니다. 조금 전부터 정신이 든 곽태원은 그제야 개를 호랑이 몸에서 떼어놓았습니다. 개는 죽을 힘을 다한 끝이며 또 온몸이 무참하게 찢겨서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개는 주인이 무사한 줄 알고는 또 다시 용기를 떨쳤습니다. 개와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한 발짝 산에서 내려오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는 가다가 쉬고 쉬었다가 또 기어가는 동안에도 자기의 상처는 아랑곳 않고 곽태허의 몸을 연신할 곳 또 핥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곽태허의 상처에서는 피가 조금씩 멎어가면서 아픔도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심한 상처와 놀라움으로 곽태허는 마을 밖에까지 와서는 쭉 뻗고 말았습니다. 개는 이때부터 마을 쪽을 향하여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기운이 지쳐서 뛰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목이 쉬라고 울며 짖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개 울음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쫓아나왔습니다. 이리하여 곽태허는 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직전에 주인의 몸에 기댄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나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마침내 제 목숨을 잃은 개는 그 후 사람과 똑같은 장례를 받고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의로운 개의 묘라는 비석이 비록 조그마하지만 오래도록 오가는 사람의 눈을 끌었다고 합니다. 의로운 머슴. 황해도 연안 땅에 벼슬을 그만둔 지 오래되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세가 원래부터 넉넉지 못한 데다가 성품이 너무나도 깨끗하여 항상 가난 속에 시달려야 되었습니다. 부인과 딸 이렇게 셋이 얼마 안 되는 땅을 의지하며 간신히 끼니를 때웠는데 농사일은 젊은 머슴 연립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머슴 연립은 이만저만한 게으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집이 여느 사람보다 2배나 커서 힘은 세지만 한 끼에 3사람 몫의 밥을 먹어 치우면서도 일을 통 안 하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번 마음이 내키면 남보다 7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의 꼭 한 가지 흠은 날마다 부지런을 피우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부잣집이라면 모르되 가난한 집안에서 이런 머슴은 귀찮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쫓자니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겁을 먹고 데려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선비가 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침 먹을 것도 다 떨어졌을 때이고 가까운 곳에 일가 친척도 없고 해서 뒤에 남은 모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게을렀던 연립도 이번만은 사정이 딱했는지 돌아가신 분의 장례가 더 급합니다. 만약 지금 가진 돈이 없으시거든 옷가지나 폐물 같은 것으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그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하고 매우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얼마 안 되는 폐물과 옷가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간 연립은 장에서 돈으로 바꿔 돌아오는 길에 두꺼운 널빤지를 넉 장 사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수 쓸 만한 관을 짰습니다. 그런 후 또 나가서 산소 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집에는 그러한 땅이 없었습니다. 연립은 하는 수 없이 이웃 마을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니 산소 자리를 한 곳 떼어 줄 수 없겠습니까? 부자는 인색한 사람이라서 선뜻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립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누가 거저 달랄 줄 아시오. 그 대신 3달 동안 품삯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해드리겠소. 이 말에 부자는 마지못하여 연립의 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산소 자리에 연립은 주인 선비의 장례를 끝까지 혼자 힘으로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 후 연립은 약속대로 부잣집 일을 3달 동안 열심히 거저해 주었습니다.
기한을 마치고 온 연립은 선비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 인심이 좋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다른 시골에 가서 몇 해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부인은 연립을 믿고 그곳에서 다시 먼 시골로 이사해 갔습니다. 이로부터 게으름장이 연립은 사람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아침 이슬, 저녁 안개를 벗삼아 나가고 돌아오면서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연립은 어디서 배웠는지 농사일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3년이 못 되어 그 고장에서도 부유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립은 주인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어느 틈에 그 고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립은 손톱만큼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색 같은 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하루처럼 부지런히 일만 했습니다. 어느 해 연립은 또 부인에게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만하면 아가씨를 장래성 있는 사람한테 출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역시 제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신랑감을 골라보겠습니다. 아가씨는 바로 부인의 외동딸인데 이때 벌써 나이가 차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의 승낙을 얻은 연립은 서울에 올라가 신랑감을 고르느라고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립은 무슨 이유에선지 알아볼 만한 친척 혹은 고관대작의 집은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저 날마다 옛날에 가문 좋은 집안이었다가 지금은 형세가 몰락한 선비의 아들만을 물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연립은 다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누추한 옷차림의 총각을 발견했습니다. 연립은 첫눈에 그 총각이 마음에 썩 들었습니다. 옳지. 이 총각은 장래에 꼭 크게 될 인물 같다. 연립은 이튿날 배 장수로 가장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거저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물었습니다. 옛날에 유명하였던 재상 평산공의 후손이라는 그 총각은 생각했던 대로 매우 총명했습니다. 연립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온 뜻을 말하여 총각의 부모에게 승낙을 받은 후 시골에 있는 부인에게 시급히 통지했습니다. 연립을 하늘처럼 믿게 된 부인이 이것을 반대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이영산이라는 그 총각은 부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영산은 그 후 바로 과거에 급제하더니 벼슬이 순조롭게 올라갔습니다. 또 재주와 용기가 비상하여 맡은 바 자기 일에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무렵 나라 안은 광해군이라는 임금 때문에 몹시도 어지러웠습니다. 광해군이 국정을 보살피지 않고 자신의 향락에만 젖었던 것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어진 임금을 세우자. 그래야 나라가 바로 잡힌다. 이러한 움직임이 차차 세차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산도 많은 동지와 함께 그 일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연립이 비밀회의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영산의 말을 듣고 모두들 연립을 의리가 깊고 용기가 있으며 앞일을 내다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모의하는 중인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신하된 몸으로서 임금을 쫓아내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려는 마당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립은 여기서 하던 말을 끊더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분들이라면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일도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횡하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나간 연립은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영 끊어졌습니다. 이영산 등은 연립이 혹시나 배신하지 않을까 하고 겁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연립이 비밀회의를 하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영산 등은 그를 한참 의심하던 중이라서 그래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고 약간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연립은 태연하게 인사를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틀림없이 성공할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을 위하여 몇 가지 준비를 해놓고 왔습니다. 연립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어느 외딴 섬을 얻어놓고 거기에 가는 배와 사공을 미리 약속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를 일으킨 본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사고가 생길 때 피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이때도 연립은 필요한 보고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영산 등은 그제야 의심이 풀리고 오히려 용기가 백배했습니다.
한때나마 공연한 걱정을 하던 자신들이 몹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영산 등의 반정 의거는 손쉽게 성공되었습니다. 연립이 애써 장만한 피난 준비는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연립의 자상한 배려와 의리는 높이 찬양을 받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슬기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연립은 나라가 주는 상을 마다하고 충청도 공주 땅에 내려가 거기서 늙도록 편안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기축과 그의 아내, 전라도 완산 땅에 이기축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름이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것이지만 우선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기축은 참으로 무어라 비유할 말도 없을 만큼 성품이 온순하고 우둔했습니다. 다만 허우대가 월등히 크고 힘이 장사인 것이 단 한 가지 취혈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혈혈단신으로 떠돌며 지냈지만 목숨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나라를 이곳저곳 떠돌아다닌 끝에 어느 해 함경도 함흥 고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품을 팔며 지냈습니다. 다행히 나무찜도 다른 사람보다 배가 크고 값을 싸게 받았기 때문에 함흥에서는 숫제 나무만 해다 팔며 제법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 무렵 함흥 고을에 돈 많은 늙은 과부가 나이 찬 딸과 함께 달랑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악하고 잘생긴 딸을 위해 어머니는 진작부터 좋은 신랑을 얻어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저기에서 훌륭한 상대가 많이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혼자 단단히 결심한 바 있었는지 누구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혼인 얘기가 날 때마다 당돌하지만 이 일은 저한테 맡겨주셔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남편을 고르겠다는 뜻인데 이쯤 와서는 어머니도 혀를 차며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기축이 나무를 큼직하게 묶어지고 팔러 들어와 외쳤습니다. 나무 사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채를 흔들듯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딸은 그 목소리가 하도 신기해서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지금 뜰에서는 어머니와 흥정을 마친 나무장수 총각이 광에다 나무를 부려놓는 중이었습니다. 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대청 마루 끝까지 쪼르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기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대체 어디서 오셨소? 나는 떠돌이 나무장수요. 집이 다 무엇이오? 이기축이 몸에 묻은 솔잎을 툭툭 털면서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딸은 더 묻지 않고 어머니에게 나무값을 후히 주라고 하더니 날마다 이만큼씩 팔러 와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이기축은 나무를 하면 을의 이 집부터 찾았습니다. 딸은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성화를 해서 또박또박 나무를 사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인을 시키고 때로는 자신이 나와서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의 남편감은 그 나무장수 총각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딱 벌린 입을 쉽게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너 그게 정말이냐? 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고르고 또 고른 끝에 거지 같은 나무장수를 마음에 들어 하니 말입니다. 여러 날을 두고 살펴보았더니 장래 크게 될 사람이 분명해요. 뭐 장래라고? 장래가 다 무엇이냐? 그래 당장 저렇게 굶어 죽을 상을 한 거지가 되면 아귀밖에 더 되겠느냐? 너 필시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구나. 어머니는 기가 막혀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별의별 말을 다 듣고서도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을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 어머니는 딸의 고집에 지고 말았습니다. 뒷날 무슨 꼴이 되어도 아예 어미 탓은 말아라. 이리하여 떠돌이 나무장수 이기축은 단번에 팔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벼락신랑 그것도 거지 신세에서 부잣집 딸의 남편이 되어 숫제 대릴 사위처럼 처가에 들어앉은 것입니다. 게다가 장모도 차츰 딸의 체면을 지켜주게 되었고 또 아내가 이만저만 예쁘고 상냥스러운 게 아닙니다. 까닭은 몰랐지만 이기축은 꿈인가 싶은 호강에 젖어 편안히 그리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겸연쩍었지만 그렇다고 새삼할 일도 재주도 없어서 호의호식하는 생활에 차차 익어갔습니다. 그동안 몸에 살이 뿌옇게 올라 윤기마저 흐르게 되었습니다. 전날의 나무장수라고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내다우면서도 품이 있는 남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엄숙한 낯으로 갑작스런 말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당신도 어엿한 대장부로 흠잡을 데가 없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공을 이루고 이름을 남길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골에 묻혀 있을 게 아니라 함께 서울에 올라가 우선 조그마한 장사라도 하며 때를 기다려 봅시다. 여인의 몸이지만 제가 진작부터 생각한 바가 있으니 만사를 맡겨주셔요. 아내의 이 말을 이기축이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안쩍은 터이며 또 실상 우둔하고 착한 인간인지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의 재산을 어지간히 떼어받고서 남편 이기축을 재촉하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이기축 내외는 우선 자골 조용한 길가에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깔끔한 술집을 차렸습니다. 단둘이서 하는 생업인 까닭에 아내가 술과 음식을 만들고 남편은 그 밖에 자질구레한 일을 했습니다. 착하기만 하고 굼뜬 이기축에 비해 아내는 상냥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뿐인가 손수 빚은 술이 향기롭고 만드는 음식은 신기하도록 맛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특히 점잖은 선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기축의 아내에 공손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시중에 칭찬을 마지 않았습니다. 이 까닭에 생업이 날로 번창하자 길가 집만 가지고서는 비좁아서 다시 뒷곁 한적한 곳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에 당시 범상치 않은 선비와 학자 그리고 뜻있는 벼슬아치들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조 반정을 꾀하던 김승평, 이연평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창의문 밖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갈 때 우연히 들른 것이 인연이 되어 그 후부터는 웬만한 의논은 그 집 정자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기축의 아내는 그런 낌새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이 모일 때에는 유달리 후하게 대접하고 모든 외인을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빚진 음식값을 갚지 못하여 걱정스런 낯빛을 하면 그런 염려는 마시고 후에 잘 되시거든 갚으십시오. 하고 더욱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또 더러는 외상 문서를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과 손님과의 사이가 자연 친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결코 장사만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진정으로 자기네를 아끼는 뜻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김승평 등은 진심으로 믿고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때면 아내는 을에 음식 심부름을 남편 이기축에게 시켰습니다. 살이 피둥피둥 찐 장승 같은 사나이가 매우 순진한 모습으로 음식상을 나를 때면 모두들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곤 했습니다. 대체 저 굼뜬 바보 같은 사나이는 누구요? 어느 날 이연평이 물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이 집 여주인의 남편인 줄 모르고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얼른 실은 저희 남편이옵니다. 용렬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다행히 마음이 착하고 힘도 매우 셉니다. 훗날 여러분께서 혹시 심부름 시키실 일이 생기거든 안심하시고 분부만 내리십시오. 반드시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겨우 천자문 밖에 떼지 않은 무식꾼이오니 어느 분이든 그를 조금만 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승낙을 얻은 이기축의 아내는 이튿날 아침 남편을 시켜 통감책 첫 권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목을 골라 그 곳 책장을 접더니 오늘부터 이 학사님 댁에 가서 글 공부를 하셔요. 다만 여기 접어놓은 대목만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기축은 책을 옆에 끼고 바로 이연평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연평은 약속한 바가 있는 까닭에 선뜻 그를 사랑방에 들여앉히고 자네 왔군. 그 나이에 글을 배우겠다니 신통하군. 자, 그럼 첫 장부터 시작할까? 하면서 책을 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축은 첫 장부터가 아니라 여기를 배우라고 하던데요. 하고 집어놓은 대목을 펼쳤습니다. 순간 이연평은 약간 미심쩍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아무 말 않고 그 대목을 자세히 풀이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기축의 아내는 또 통감 넷째 권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대목을 접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대목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기축은 좀 심사가 사나웠습니다. 이왕 배우려면 처음부터 차례차례 배워야지. 이게 뭐람? 그러나 더는 거역을 못하고 어제처럼 이연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상히 여긴 것은 오히려 이연평이었습니다. 실상은 어제 벌써 수상하게 여겼으나 오늘은 숫째 펄쩍 뛸 만큼 놀라며 또 낯빛도 획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기축이 접어가지고 온 책장을 펴보이자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놈 어서 가거라. 여편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바보 천치는 못 가르치겠다. 이기축은 영문도 모르고 기겁을 한 채 멍하니 쳐다보다 이연평의 불같은 눈총이 무서워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기축은 아내를 붙잡고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이 학사가 노발대발했소. 이젠 밀린 외상값을 받기는커녕 오지도 않을 거요. 그러나 아내는 무슨 생각에선지 생긋 웃었습니다. 마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었다는 표시 같아 보였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말굽소리가 요란하더니 곧 이연평이 당황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안악내 나 좀 봅시다. 하면서 이기축의 아내를 뒷곁 정자로 데리고 가서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대체 안악내는 누구요? 그제야 이기축의 아내는 몸을 바로 잡으며 우선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고정하십시오. 큰일이란 원래 때가 오면 만백성과 하늘 땅이 돕는 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용렬한 남편이라도 앞으로 쓰실 곳이 있을까 하여 한때나마 놀라게 되드린 것입니다. 이연평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았소. 이렇게 된 이상 부디 비밀만은 꼭 지켜주오. 하고 굳게 다짐을 시켰습니다. 원래 통감책을 접은 곳은 옛날 중국에서 포악한 임금이 쫓겨나는 대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반정을 꾀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연평이 놀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기축의 아내가 남편을 그들에게 가담시키려고 꾀한 일이라는 것을 알만합니다. 이런 일이 인연이 되어 이기축은 반정 당시 장단 방면의 군사 선봉장이 되었는데 이때 인조 임금도 이기축을 크게 의지하였음인지 어의를 벗어 입혀주었습니다. 이 어의를 입고 이기축은 창의문에서 크게 공을 세웠으며 맨 먼저 서울에 입성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 후 이기축은 반정의 2등 공운을 얻고 겸하여 그가 기축년에 태어났다 해서 그제야 비로소 기축이란 이름으로 공로부에 적히게 되었다 합니다. 이양복의 어린 시절 이조 선조 임금 때의 뛰어난 정치가였던 이양복은 원래 경상도 경주 사람입니다. 호를 백사라 하는 이양복은 벼슬이 대제학 영의정에까지 이르렀고 특히 임진왜란 때 위태로운 나라 정세를 바로 잡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훗날 그 공운으로 인하여 문충공의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를 한음이라 하던 문익공인 덕형과의 우정과 또 그들이 남긴 익살맞고 재치 있는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복은 나라에 공이 많았으나 광해군 시절에 억울한 죄명을 쓰고 귀양살이를 하다가 아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뛰어난 인물에는 의례껏 이상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게 마련인 듯 항복도 어렸을 때 여느 아이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이양복은 낳은 지 이틀 동안 젖을 먹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최 씨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몹시 걱정을 했으나 별수가 없었는지 하루는 용한 판수를 불러다가 점을 치게 했습니다. 판수는 산가지를 이리 저리 갖다 맞춘 끝에 참으로 좋은 점괘입니다. 아기는 훗날 반드시 위로 한 분을 모시는 큰 벼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무릎을 탁 치며 장담했습니다. 위로 한 분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임금 다음 가는 자리에까지 벼슬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 후 항복 아기는 젖도 잘 먹고 우렁차게 울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항복이 돌도 되기 전에 생겼습니다. 어느 날 유모가 항복 아기를 안고 밖에 나갔다가 졸음이 와서 아기를 우물가에 놓은 채 꾸벅꾸벅 존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혼자 땅바닥을 기어다니더니 어느 틈에 우물 언저리까지 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물 속에 빠질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유모는 졸면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에 벼랑간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얼른 깨지 못할까? 하며 지팡이로 종아리를 호되게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모는 기겁을 하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우물에 빠질 뻔한 항복 아기를 아슬아슬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의 지팡이로 맞은 종아리가 그 후 여러 날을 두고 쑤시고 아프고 했습니다. 마치 생시의 일처럼 좀처럼 아픔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침 제삿날이 가까워 사당안을 그 유모와 몇몇 하인이 치우게 되었는데 유모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 바로 저분께서 그때 저를 때리셨습니다. 하고 사당 정면에 걸린 영정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양복의 6대조 할아버지의 초상 족자였던 것입니다. 괴수의 아내를 탐한 정익공. 정익공은 젊었을 적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짐승을 따라서 점점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사방에 인가가 없으니 매우 당황했습니다. 말고삐를 잘 잡고 풀숲에 난 길을 따라 산등성이 몇 개를 넘었습니다. 한 곳에 도착하니 산이 우묵한 곳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한 여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길손이 잠시도 머물 곳이 못 되니 속히 떠나십시오. 공이 그녀를 보니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이고 용모가 잠옷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공이 대답했습니다. 산골짝은 깊기만 하고 날도 저물었소이다. 호랑이와 표범이 횡행하는 곳에서 간신히 인가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소. 이 집에 있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 맹수에게 죽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소. 그러고는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여자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공은 방으로 들어가 앉아 이 집에 머물 수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적개가 사는 곳입니다. 양갓집 딸인 소첩도 적개에게 잡혀와서 몇 년이나 이곳에 살고 있지만 아직 호랑이 아가리를 벗어나지 못했지요. 때마침 적개가 사냥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밤이 깊으면 올 것입니다. 손님께서 여기 머물고 있는 걸 보면 소첩과 손님은 한 칼에 머리를 내놓아야 할 겁니다. 손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공연히 적개의 손에 죽게 되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와도 밥은 거를 수 없죠. 저녁밥을 얼른 좀 가져다 주시오. 여자가 적개에 밥을 갖다 주니 공은 배불리 먹고 나서 여자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여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후안을 어쩌시려고요.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영토를 깎아내도 반란을 일으키고 깎아내지 않아도 반란을 일으킨다 했소.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데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 설사 서로를 멀리한들 누가 그걸 믿어주겠소. 죽고 사는 건 운명이니 이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소. 마침내 둘은 관계를 가지니 엎치락뒤치락 마음껏 즐겼습니다. 식경이 몇 차례 지나자 홀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짐을 내려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적개가 왔어요. 이를 어째요. 공은 들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윽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10척이나 되었고 눈은 강과 같이 패였으며 입은 바다같이 컸습니다. 그 모습이 웅장하고 풍채와 거동은 사나워 보였습니다. 손에 큰 칼을 잡고 있었는데 반쯤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공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 높여 크게 꾸짖었습니다. 뭐하는 놈인데 감히 여기 와서 남의 철을 겁탈했느냐? 공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에 들어와 짐승을 쫓다가 날이 저물어 여기에서 기숙했소이다. 적개가 다시 크게 공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참 간도 크다. 그랬다면 사랑에 거처하는 것이 옳거늘 어찌 감히 내 실로 들어와 남의 철을 범한단 말이냐. 이것만 해도 이미 죽을 죄이거늘 너는 나그네로서 주인을 보고도 이해를 갖추기는커녕 누워서 보기만 하니 이게 무슨 도리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비록 내가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남녀의 자리를 나누어 앉아 있었던들 당신이 믿어주었겠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죽는 것이 뭐가 두렵겠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적개가 굵은 새끼줄로 공을 묶어서 대들보 위에 매달고
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루 위에 사냥해 온 산짐승이 있으니 잘 씻어서 구워와라. 그녀는 전전긍긍하며 나가 산돼지, 노루, 사슴 등의 고기를 썰어 잘 익혀 큰 쟁반에 가득 담아내왔습니다. 적게는 또 술을 가져오도록 하여 큰 동이에 든 술을 연거푸 몇 잔이나 마시고 칼을 뽑아 고기를 잘라 씹어 먹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기 한 덩이를 칼 끝에 꽂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을 옆에 두고 어찌 혼자만 먹겠는가. 곧 죽을 테지만 맛은 보게 해주어야지. 칼 끝에 고기를 주니 공이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데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적게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가히 대장부라 부를 만하도다. 그러자 공이 말했습니다. 죽이려면 얼른 죽일 것이지. 어찌 이렇게 시간을 끄시오. 또 무슨 대장부, 소장부 타령을 하시오. 적게가 칼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묶은 것을 풀어주고 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천하 기남자는 처음 보았소이다. 당신은 장차 세상에 크게 쓰이고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이 될 것이니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지기로 생각하겠소. 저 여자는 비록 내 처지만 당신이 이미 가까이 했으니 당신의 아내가 되었어. 내가 어찌 다시 가까이 하겠소. 또 창고에 쌓여 있는 재물과 비단을 모두 당신에게 줄 테니 사양하지 마시오. 대장부가 세상에서 일을 이루려는데 손에 돈과 재물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나는 이제 떠나겠소. 이후에 나에게 큰액이 있을 것이니 당신이 꼭 나를 구해주시오. 적게는 말을 마치자 훌쩍 일어나 떠나가니 가는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공은 그의 말에 여자를 태우고 돈과 비단을 다 내어와 마구간에 있던 말들에 실어갔습니다. 그 뒤 공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이 훈련대장 겸 포도대장으로 있을 때 외딴 시골에서 큰 도둑무리의 두목을 잡아 올렸습니다. 공이 그를 다스리려고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그 적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임금께 아뢰자 임금이 그를 석방해주고 군관 장교의 서열에 임명했습니다. 그 뒤 적게는 여러 관직을 추천받고 과거에도 급제했으니 지위가 병사나 수사의 직임을 맡는 데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호랑이 가죽을 덮어쓴 아이, 박엽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친지 중에 재상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관례도 올리지 않았네. 점쟁이에게 운수를 점쳐보게 하니 올해 큰 액이 있는데 장군 곁에 두면 무사할 것이라 하여 이렇게 보낸다네. 부디 우리 아이가 머물러 있게 해 액을 피하도록 해주게나. 박엽이 허락하고 아이를 자기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박엽이 아이를 깨워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큰 액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말을 따르면 액을 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면할 수 없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박엽이 말했습니다. 일단 잠깐 기다려보거라. 황혼이 지고 나자 박엽은 자기가 타던 노새를 끌고 와 안장을 얹히고 아이에게 타게 하며 일렀습니다. 이것을 타고 노새가 어디로 가든 내버려 두거라. 이 노새는 면리를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려 지름길로 몇 리를 더 걸어가거라. 그러면 폐사가 된 오래된 큰 절이 나타날 것이다. 상방으로 들어가면 큰 호랑이 가죽이 있을 텐데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워라. 한 노승이 와서 그 가죽을 달라 할 텐데 절대로 내주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걸 빼앗길 것 같거든 칼로 베려는 신용을 해라. 그러면 감히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달게 올 때까지만 버티면 무사할 것이다. 달게 울고 나서는 그 가죽을 주어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문을 나섰습니다. 노새는 나는 듯 걸어갔는데 아이의 양쪽 귀에는 바람소리만 들렸고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새는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 한산골짜기 입구에 이르러 섰습니다. 아이는 노새에서 내려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풀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갔습니다. 몇 리를 걸어가니 과연 폐사가 나타났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 상방의 지게문을 여니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방 아랫목에는 큰 호랑이 가죽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엽의 말대로 아이는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습니다. 수십경 후 홀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험상궂게 생긴 노승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느냐? 어서 나에게 돌려다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태연히 누워 있었습니다. 노승이 빼앗아가려 하자 아이는 칼을 들어 베려는 신용을 하니 노승이 물러나 앉았습니다. 이렇게 대여섯 번쯤 반복하며 서로 버티고 있는데 먼 동네에서 꽃기호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박엽의 소행이니 난들 어찌하겠는가. 그러고는 아이를 불러 일어나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가죽을 나에게 주어도 괜찮다. 일어나 앉거라. 아이는 이미 박엽으로부터 들은 말도 있어 가죽을 주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노승이 또 말했습니다. 상하의를 벗어 나에게 다오. 절대 문을 열고 엿보아서는 안 된다. 아이가 그 말대로 옷을 벗어주니 노승은 그 옷과 가죽을 갖고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창틈으로 몰래 보니 노승이 가죽을 입고 큰 호랑이로 변해 포효하더니 앞에 있는 옷을 물고 갈래갈래 찢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가죽을 벗고 노승이 되었습니다. 노승은 문으로 들어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자신의 상아이를 꺼내주며 아이에게 입게 했습니다. 또 두루마리 한 축을 꺼내 살펴보더니 그 아이의 이름자에 붓으로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가도 좋다. 가서 박엽에게 전하거라. 창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너는 이제부터 호랑이 무리 속에 들어가도 상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노승은 또 기름 먹인 종이 한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거라. 길에서 너를 막는 자가 있으면 이 종이를 꺼내 보여주거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나섰습니다. 골짜기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지만 그때마다 그 종이를 보여주니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동구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또 호랑이 한 마리가 앞을 막았습니다. 그에게도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지만 보지도 않고 아이를 물려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를 잡아먹고 싶다면 나와 함께 절로 가서 노스님께 심판을 받아보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절로 갔습니다. 노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승이 호랑이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넌 왜 명령을 어겼느냐?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명령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굶은 지 3일이나 되었으니 고기를 보고 어찌 그냥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명령을 어긴다 해도 이건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신 다른 것을 받으면 괜찮겠느냐? 그러면 다행이지요. 노승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반리 정도 가면 전립을 쓴 사람 하나가 오고 있을 것이다. 내 요깃거리는 될 것이다. 호랑이가 그 말에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수십경 후에 홀연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죽었다. 아이가 까닭을 모르니 노승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놈은 나의 부하로 4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동쪽으로 가게 하여 포수에게 내준 것이다. 전립을 썼다고 한 사람이 포수였던 것이다. 아이가 작별 인사를 하고 골짜기에서 나오니 날이 밝아오고 노새는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돌아와 박엽을 뵙고 그간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박엽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행장을 갖추어 아이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 아이는 과연 크게
현달했다 합니다. 시간 여행자들. 강원도 고성군에 유동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을 적에 같은 동네 사람 24명과 함께 배를 타고 미역을 따러 바다로 나갔다가 한 섬에 정박했습니다. 미역을 다 따고 나서 돌아오는데 홀연 서북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를 되돌릴 수가 없었고 배는 점점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어지럽고 정신이 아득해져 모두 봉창 옆에 쓰러져 죽음이 닥칠 순간만 기다리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흉흉한 파도 소리가 들려와 바라보니 파도는 마치 산이 무너지는 형세였습니다. 서로의 몸을 베고 누워 입을 벌리고 눈만 크게 뜬 채 여러 날 동안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한 곳에 이르니 바람이 고요해져 배가 멈추었습니다. 유동지가 일어나 살펴보니 동행한 24명 중 자신을 포함해 5명만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 그들도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유랑은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살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모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백사장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죽지 않은 나머지 4사람도 유동지를 따라 뛰어내렸습니다. 그중 2사람은 물에 빠져 익사하고 3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모두 기진맥진의 모래사장에 누워서 눈만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 홀연 흰옷을 입은 동자 둘이 백사장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사람이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인데 모래밭에 누워 있을까? 분명히 바다에서 표류하다 온 사람들이겠네. 유동지는 간신히 기운을 냈지만 말은 할 수 없어서 손을 들어 입을 가리켰습니다. 동자가 허리춤에서 참새 모양으로 생긴 병을 꺼내 새의 깃털 모양을 한 술잔에 물을 따라 마시게 해주고는 말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당신들이 여기 계신 줄 아시고 저희를 보내 구해드리라 하셨지요. 3사람이 물을 한 모금씩 마시니 정신이 금방 되살아나고 기력이 평소와 같이 회복되었으며 배도 불러왔습니다. 3사람이 즉시 일어나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어디 계시지? 선생님께서 함께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3사람은 일어나 동자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선생의 거처에 이르러 보니 그 선생이란 사람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떨어진 속옷을 입고 초막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숯같이 검은 노웅이었습니다. 3사람이 예를 갖추어 인사하자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어느 군에 사시오? 어쩌다 표류하게 됐소? 유동지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 고성 사람입니다. 미역을 따러 나왔다가 표류하게 되었나이다. 노웅이 말했습니다. 나 역시 고성 사람이라오. 바람을 만나 표류에 이곳까지 와서 살게 되었어. 3사람은 그가 고성 사람이란 말을 듣고 참 기뻤는데 그 마음이 어찌 타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 기쁨에 그치겠는가. 3사람이 즉시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고성 분이시라면 어느면 어느 촌에 거주하셨나요? 모면 모촌 사람인데 아무개의 아버지이고 아무개의 숙부라오. 표류하여 이곳에 온 지가 오래되니 요즘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구려. 그 촌 이름을 들으니 3사람의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모와 모는 모두 3사람의 증조부의 친구들로서 작고한 지 이미 5, 60년은 지났습니다. 그러니 3사람은 노웅의 현손 5대 손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 노웅은 한참을 슬퍼했습니다. 이로부터 3사람은 날마다 노웅을 따르며 옛날과 지금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개 이 섬은 맑은 모래와 푸른 소나무가 펼쳐져 있었고 사이사이에 금사초가 자랐습니다. 사방이 탁 트였는데 간간히 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고 뽕나무도 기르지도 않았으며 다만
물을 마시고 풀옷을 입을 뿐이었습니다. 두 동자가 왕래했는데 그들은 온몸에 흰 깃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섬은 뭐라고 부르죠? 노웅이 말했습니다. 동해의 신선이 사는 이상향인 당굴안에 세 사람은 섬에 오래 머물면서 매일 장대한 일출을 구경했는데 세속의 일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여서 노웅에게 물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은 여기서 몇 리나 되나요? 3만여리 되지. 고성은 여기서 몇 리나 됩니까? 역시 3만여리지. 그러고는 세 사람이 해 뜨는 곳을 보고 싶다고 청했는데 그때마다 노웅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러 번 간곡히 청하자 노웅이 하루는 두 동자에게 명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해 뜨는 곳을 보여주거라. 얼마 뒤 두 동자가 배를 대면서 말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서 일출을 구경하시죠. 세 사람은 즉시 배에 올랐습니다. 흰 깃털로 엮은 고깃배였습니다. 두 동자가 배 양쪽 끝에서 노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있지 마시고 완전히 누워서 우상수를 한 잔씩만 마시세요. 섬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때까지 섬에서 먹은 것이라고는 그 물뿐이었습니다. 물의 색은 소금이 가라앉은 듯 매우 흐렸지만 맛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세 사람이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 이름은 뭐지? 경액, 즉 신비로운 약물입니다. 배 안에서 경액을 3번 마시니 배가 해안에 닿습니다. 동자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세 사람이 일어나 창을 열어보니 파도가 만경이나 넓게 용솟음치는 가운데 천길만길 은산이 하늘 높이 서 있고 바야흐로 그 꼭대기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름과 바다가 뒤섞이고 붉은 빛이 눈을 쏘니 그 광대함과 광채는 세속의 안목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는 공기가 매우 차가워 벌벌 떨게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산은 수정을 깎아 세운 듯 그 건너편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꼭대기를 넘어가면 일출의 근원을 볼 수 있겠구나. 동자가 말했습니다. 이 산 너머는 우리 선생님도 가보지 못하셨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셔요. 그러고는 배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와 노웅을 뵈니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대들 일출을 보았는가? 어르신 은덕을 입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장관을 보았습니다만 그 산 너머를 구경하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 산 너머는 천상의 신홍이라도 도달할 수 없다네. 세 사람은 여러 날을 머물다 보니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부모와 처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매번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게나. 이곳에 머물러도 무방하지.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년이라네. 그대들이 바다에 표류한 지 인간 세상 시간으로 오늘로 50년이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간들 모든 것이 낯설고 가족들은 모두 죽었을 걸세. 이 섬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세 사람은 불과 3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말을 듣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해.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애처로운 말로 간곡히 애걸하자 노웅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만하게나. 속세에서 그대들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으니 어찌하겠는가. 즉시 두 동자에게 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배에 실어서 고향으로 데려다 주거라. 세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노웅과 작별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일출을 구경하러 갈 때 탔던 배였습니다. 배가 출발하기 전 노웅은 두 동자에게 지남철을 주며 말했습니다. 모 방향으로 가거라. 모처가 고성이다. 유동지가 물었습니다. 노인께서 어떻게 지남철을 다 갖고 계시나요? 내가 바다에서 표류해 올 때 가지고 있던 것이라네. 세 사람이 배에 오르고 마신 것은 전과 같았습니다. 배 안에는 경액 20여 병이 있었는데 유동지는 서너 병을 훔쳐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배가 한 곳에 정박했습니다. 동자가 말했습니다. 배가 이미 닿았습니다. 일어나 앉아보니 그곳은 바로 고성 땅이었습니다. 동자가 말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세요. 배에서 내려 해안에 오르니 순식간에 배와 동자는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마을 모습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에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살펴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는 이미 40여 년이 되었고 아내 역시 늙어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할 때 태어난 아들 역시 이미 죽었고 지금 주인 집 사람은 자기 손자로 역시 모두 늙었습니다. 세 사람의 집에서는 평소 입던 옷으로 허장을 지내고 배를 탔던 날에 제사를 지낸다 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화식을 하니 불과 몇 년 안 되어 죽었습니다. 유동진은 다행히도 훔쳐온 경액 2병을 날마다 한 잔씩 마시며 화식을 하지 않은 고로 평생 질병이나 탈이 생기지 않았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그의 나이를 계산하면 거의 200살이 넘었습니다. 매번 고성원이 새로 부임하면 꼭 유동지를 불러 바다에서 표류하던 일에 대해 물었고 간혹 이웃 읍 벼슬아치들이나 지나가는 길손조차 그를 불러서 물었기에 그는 무수히 관가에 출입해야 했습니다. 유동지는 그것이 잠옷 난감했다 합니다. 승려가 된 종의 아들 안동 한광근은 대대로 서울의 서대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조부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살림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니 노복들도 많아지고 결국 그는 읍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성질 사나운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광근의 조부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에 조부를 모욕했습니다. 조부가 크게 분노해 그를 때려 죽이려 하자 종은 도망쳐버렸습니다. 노여움이 그 종의 아내에게 옮겨가 조부는 그녀를 곳간에 가두었습니다. 때마침 혼례를 올리는 길이라 3일을 기다리고 나서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신부는 깊은 밤 직간에 다녀오다 목매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밤을 계속 그러니 매우 의아하게 여겨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리는 곳간에서 들려왔습니다.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어 곳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신부는 자물쇠를 뽑아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종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 움츠러들었습니다. 소인이 죽을 것을 겁내지도 않고 울었으니 제 죄를 압니다. 제 죄를 잘 압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누구인데 이 곳간에서 밤마다 울고 있느냐? 소인의 지아비는 아무개입니다. 며칠 전 생원님을 욕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죠. 생원님께서 분풀이할 곳이 없어 소인을 곳간에 가두고 새아기 씨 혼례가 끝나면 즉시 때려 죽이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잠시 여기에 가두신 겁니다. 소인은 아침 아니면 저녁에 죽을 목숨이니 그만이라면 그만입니다. 다만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2일에밖에 안 된 품 안의 아이가 소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통에 저도 모르게 우는 소리를 낸 것입니다. 신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여운 마음이 들어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 시집 온 신부다. 내가 지금 너를 보내줄 테니 꼭 멀리 도망쳐서 목숨을 보존해라. 여종이 말했습니다. 살아나가는 것이 소인에게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아기 씨에게 돌아갈 죄와 책망이 작지 않을 텐데 그건 어떡합니까?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네, 다 막을 방법이 있다. 너는 많은 말 하지 말고 즉시 도망치거라. 그래서 여종은 밤을 틈타 멀리 가서 숨었습니다. 3일 뒤 조부는 바깥 마루에 나와 앉아서 건장한 종 몇 명에게 곳간 안에 가둬둔 여종을 끌어내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는 그대로 있는데 여종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부가 한바탕 큰 소동을 일으켜 장차 엄청난 일을 벌일 것처럼 군이 온 집안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당황하지도 않고 당돌하게 나서서 자기가 자물쇠를 풀어 여종을 내보내준 일을 모두 고했습니다. 조부는 무척 분하고 원통했지만 며느리가 한 일이라 어쩔 수 없어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집안 형편은 점점 기울어갔고 생원은 늙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둘 다 재능이 있었지만 집안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옛날 시집왔던 신부도 어느덧 늙어 죽었습니다. 바야흐로 초혼을 하고 발상하려는데 홀련 한승려가 통곡하며 곧바로 앞마당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한참 동안 슬프게 곡하니 온 집안이 당황해했습니다. 승려가 곡을 마치자 두 상주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는 중인데 감히 이 양반집 안주인 초상에 당돌하게 들어와 곡을 하시오. 승려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아무종과 아무여종의 아들입니다. 소인이 대부인 마님의 하늘 같은 은덕을 입어 다시 살아나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두었으니 하루라도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어찌 달려와서 곡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주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일의 전말을 실증나도록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승려가 아무 여종이 곡간에서 안고 있던 그 아이임을 알아채고 서로 바라보며 탄식하고 감탄했습니다. 승려는 여러 날 행랑에서 머물다가 성복을 지내자 물었습니다. 상제님, 이렇게 거창하게 성복하고 장례를 시작하셨으니 다음 일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평소 정해두신 장지는 있습니까? 상주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선사는 이미 남은 자리가 없고 또 집이 가난해 자리를 새로 마련하기도 쉽지 않으니 그게 걱정이라네. 승려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곡간에서 나온 뒤로 소인의 어머니는 저를 안고 젖을 줄 때마다 저를 어루만지며 말했죠. 너에게 오늘이 있는 건 다 마님의 은덕이다. 하늘, 땅, 바다조차 그 은덕의 높고 깊음을 말하는 데는 부족하다. 너는 뒷날 은혜를 꼭 갚아야 하느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남기신 부탁은 아직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답하려는 일념이 제 가슴 속에 맺혀 있지요. 소인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다행히도 이 신사를 만나 풍수의 기술을 거칠 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마음에 두고 20년 동안이나 산지를 구하러 다녔는데 여기서 32쯤 되는 곳을 점지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모자 모향의 들인데 다른 풍수가의 말일랑 듣지 마시고 마음을 정해 하관을 하시면 대개 앞날의 조상의 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인의 빚도 가히 다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주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였는데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소? 그 장지는 어느 곳에 있소? 여기서 강 하나만 건너면 인천 땅입니다. 저와 함께 가서 살펴보시죠. 다음 날 상주 두 사람은 승려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승려가 쑥이 우거진 움푹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상주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래된 무덤이 있는데 어찌 쓸 수가 있겠어. 이곳은 고인이 무덤을 둔 곳이기는 하지만 진짜 장지는 아니랍니다. 당장 파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을 파보니 고려시대에 묘표를 묻어둔 곳이었습니다. 상주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나를 잡아 하관하니 승려는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소인의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님도 능히 복지로 가셨으니 행운이 막대할 것입니다. 3년 뒤에는 댁의 가게가 조금 나아질 것이고 10여 년 뒤에는 작은 상제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겁니다. 그 뒤부터 무한히 크게 번창하실 것입니다. 작은 상제가 광근이었습니다. 광근은 과연 계사년 문과에 급제했고 청직을 여러 번 역임했습니다. 그 자손도 번성하니 빛이 났습니다. 임자년간에 광근은 안동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영남의 한 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광근의 친산을 보고 떠들썩하게 시비를 가리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곳을 비방하고 헐뜯었습니다.
광근이 그 말에 현혹되어 무덤을 옮겨 장사를 다시 올리려고 무덤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 한 늙은 승려가 승려들이 입는 회색의 웃옷을 손에 들고 급히 산에서 내려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지 마시오. 파지 마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광글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일을 중단시키고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사람을 보니 지난번에 장지를 가려준 승려였습니다. 승려는 무난 인사를 올리고서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산소를 옮기려 하십니까? 재해가 있을 거라 하오. 만일 땅속에 안 원하다면 영감님께서는 마음을 놓으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소. 승려는 즉시 무덤 왼쪽으로 구멍을 뚫어 광글에게 손을 넣어보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따뜻한 기운이 있소. 재해는 없을 것 같소이다. 승려가 말했습니다. 빨리 완전히 봉분하십시오. 영원히 마음 놓으시고 앞으로 절대 이장할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나며 말했습니다. 올해 봄 여름 사이에 영감님께서는 필시 눈병을 앓을 것이고 그 뒤로 앞을 못 보시게 됩니다. 이 산소를 파손하지 않고 평온하게 12년만 지냈다면 조상의 덕이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이같이 되어버렸으니 모두 영감님의 운수겠지요.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광글은 과연 임자년 가을 기온이 달라진 후 눈병이 들어 끝내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 승려의 말이 꼭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